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당권 주자가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국힘 전당대회,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적 연임을 위해서 빠르면 오늘 사퇴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송민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릴레이 출마 선언의 첫 주자는 나경원 의원. 대선에 출마 않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반드시 보수 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반성과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최신 방향으로 당정 관계의 수평적 재정립을 제시했습니다.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각 장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과의 원팀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해 본격 당권 경쟁에 막이 오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연임을 위한 사퇴 시기를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이 이번 주 예정돼 주중, 이르면 오늘 사퇴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어제 또 다시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서 내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원구성 막판 협상을 위해 주말에 다시 만난 여야 원내대표. 하지만 협상은 2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어떠한 중재안, 협상안을 제시한 바가 민주당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빈손 협상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통보한 여야 협상 최후 통첩 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데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일정 거부만으로는 야당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수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상병 특검 법안이 논의되는 법사위를 보니까 저희가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의회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자정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배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할 계획입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국회 개원이 계속 미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경우에는 계속 미룰 수 없다 보니까 불가피한 결정이 필요할 수는 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재의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일정에 복귀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민주당이 강행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참고인들을 불러 협박과 조롱을 일삼는 무법지대였다며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불참으로 협조해줘 감사하다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오만한
회의 진행, 정인 참고인에 대한 모욕, 제가 강하게 국회의장께 항의를 드렸고,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SNS를 통해 초등학생처럼 이르지 말고 내게 용기를 내 직접 말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선 불참으로 협조해줘 감사하다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라운드에서 안 하고 입장하지 않은 선수가 밖에서 플레이를 평가하는 정도 아니었을까.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정청래 위원장에게 더 강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다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인데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선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회에서 1시간 간격으로 당권 주자들 출마 선언을 이어갔죠. 목소리를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수 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 염치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레드팀을 만들겠습니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자,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순서대로 들어보셨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수평적 당정관계를 강조하면서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내놨죠. 이 나경원 의원은 보수 재집권, 원희룡 전 장관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메시지만 놓고 보았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승리 전략을 달리 세운 건 분명하죠. 예. 겹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 분 다. 네. 윤상현 의원님은 약간 겹치긴 하는데 일단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예.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2021년 38 전당대회에서도 2등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보면 예상을 깨고 당원들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뒤처져서 졌기 때문에 본인이 일반 국민도 국민이지만 당원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간섭은 빼자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로부터 호응을 좀 끌어내고자 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세우신 것 같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수위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 평가 많더라고요. 예,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아쉬움, 그리고 국민들의 아쉬운 부분을 본인이 고쳐가겠다. 네. 이런 취지를 통해서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을 하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예. 원장관의 경우에는 어쨌든 책임 당원들에 대해서 적극적 구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 당원 비율이 80%고 영남권이 40% 육박을 하는데, 예. 이 투표율을 고려한다면 투표율이 보통 45에서 55%입니다. 지역적으로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고려한다 그러면 책임 당원을 위주의 아마 호소하는 그런 정도의 선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3명 하고 이제 윤상현 의원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분위기 전체적으로 보셨을 텐데 어대한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분위기 보세요? 아직 모르죠. 어제 이제 출마 선언 세 분 한 거 가지고 어대한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같고요. 네. 그냥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번 그 국민의힘의 이 경선에 임할지에 대한 그런 방향 설정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 자체가 대세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만 모양새가 원희룡 전 장관은 뭐였냐면 원희룡 전 장관은 결국에는 대통령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 국민의힘의 안정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대통령의 신뢰를 통해서 제2기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모색을 국민의힘의 제2기의 탈출을 모색하겠다 이것인데 그 원희룡 전 장관의 모습은 인테리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낡은 것들을 안에만 좀 마감재를 바꾸고 대통령과 살림을 해 가겠다는 것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재건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안 되고 아예 국민의힘을 용산과 단절시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끌어올리겠다는 차원에서 재건축이냐 인테리어냐 이 어떤 치열한 싸움인데 나경원 의원을 보면 그 좀 애매했어요. 이 대통령을 신뢰를 얻고 나서 국민의힘 변화를 하겠다는 말도 애매했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만 각을 세웠죠.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정치로서는 이길 수 없다. 내가 적임자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함수관계가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 대세를 견제하는 모양새로 끝났다.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3대1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한동훈 전 위원장 어제 출마 회견에서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이 찬성 입장 밝혔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기존 여당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데 특검 관련해서 이 당권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먼저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게 이미 여당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진실규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 특검 법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발언 내용을 들어보셨고요. 자, 우리 두 패널 여러분 같이 CG를 한번 좀 저희가 준비한 걸 좀 볼게요. 자, 화면을 보면요. 지금 해병대 특검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반대,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찬성, 공수처 수사 먼저, 내부 전선 교란 행위 저렇게 이야기가 갈리고 있어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당대표되면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겠다. 선수사 후 특검을 주장한 다른 후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해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특검 추천권을 이제 독소조항이라고 보신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근데 어쨌든 기존의 당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선수사 후에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는 거였고.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서 미진하더라면 본인 스스로라도 나서서 특검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특검을 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사실은 이제 진상규명보다는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최상병 순직 이유나 원인 거기에 대한 책임자 규명은 경북경찰청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유독 특검은 이제 외압곡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적 기대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기반 다지기 용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첫 번째는 진상규명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밝혀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최소한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는 외압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최소한 이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경북경찰청에서 책임자 그 순직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고 나서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이 있더라. 이런 게 나와야지만 특검이 어느 정도 뭐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요. 여기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나오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단장을 빼라 그랬느냐. 부당한 짓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조사 결과가 문제 없이 나올 거를 예상했다든가 또는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 있다고 예상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공세를 했다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왜 위험 부담이 있냐면 이게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만약에 문제 없다라고 나오면 임성근 수사단장이 입건이 안 되고 송치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한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게 그런 경우에 얘기를 했으면서 제3자의 특검, 누가 특검을 결정하나 이 부분엔 조건을 달았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진일보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했다라고 그렇죠. 받겠다는 거잖아요.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당위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갔다는 거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진일보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냥 이제 선거 구도를 보면 결국에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현 정부의 입장이에요. 대통령의 입장이잖아요. 공수처 수사 보고 나서 만약에 이 미진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 받겠다라는 그대로의 어떤 프레스 가이드를 얘기한 것뿐이라서 별다른 건 없지만 나경원 의원은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최상병 특검이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만큼의 아주 숨겨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고백이잖아요. 떳떳하면 이게 무슨 정권과 관련이 있냐. 마음껏 해봐라 라고 할 텐데 자꾸 숨기는 이유는 이게 대통령이 관여가 돼서 이게 드러나면은 정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대를 했잖아요. 결국 이거 반대를 했다는 입장은 뭐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나경원 의원의 이번 선거 전략은 한동훈 전 위원장만 잡자입니다. 찬반으로 본인은 먹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은요. 따지고 보면 완전한 찬성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 끌기용일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장이 받으면은 추천을 하게 되면 받겠다라는 것은 여야 협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가 돼서 아니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니까 받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도 묻고 일단은 이 민주당에서 급속도로 이제 빨리 진행하는 이 특검의 시간을 멈춰 세우면서 우리가 협상하겠다는데 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저는 고도의 전략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은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봐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에서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늪에서 어떻게 잘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 늪은 결국에는 최혜병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사안으로 등장했다라고 제가 10초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특검을 왜 이게 정략적이다라고 평가하냐면 순서가 그랬어요. 다 국민들이 잊어버렸을 텐데 원래 이 공수처의 고발을 하고 나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외압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2, 3일 만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서 2, 3일 만에 특검법 발의한다는 거는 공수처 수사 결과 볼 것도 없다. 이건 다른 목적의 법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런 그 네이밍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다 공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어떤 게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 안 한다. 이런 취지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입법 과정을 보면 다르다 사실과. 잠깐만요. 이거는 팩트 조금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이 경북경찰청의 수사는 이게 뭐냐면 그 최병의 어떤 사망 원인만 밝히는 거예요. 수사 외압은 공수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이미 국방부에서 당시 김기한 사령관이 이 분을 이것과 관련해서 해임하자 라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한테 주는 내용이 증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명운동 자체는 실족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그 내용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대통령이 그걸 인지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병의 실족사의 원인이 아닌 임성근 사단장의 보직 해임에 따른 구명운동에 따른 그런 수사 외압이다. 이게 실체예요. 특검법에 대한 해병대사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이 갈리니까요. 이 부분 계속 얘기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국민의힘 당내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조금 후보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이 부분. 그러니까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전략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소신이거나 대통령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어떻게 보면 우화적인 측면인 거죠. 예컨대 지금 당원들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아쉬움을 왜 당이 바로잡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우려가 있어요. 대통령과 갈등이 강화되면 이전에 탄핵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못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준석 당대표 때 그런 갈등이 극화되면 당 지지율이 또 어지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기대, 아쉬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데 포커싱을 해서 본인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 설정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우려하는 당원층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선거 운동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당원들의 우려, 아까 한동훈 장관은 기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의 아쉬움. 이 두 가지 타겟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소구력 있고 표가 많이 얻어질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지금 다자대결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연 앞서고는 있지만 1차에서 과반 득표가 가능할지 서영주 대변인께서 지난번에는 과반 그냥 끝날 것이라는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당시에는 이제 나경원 의원만 존재하고 이제 윤상현 이제 의원이 있을 때는 다른 분이 나오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대세론을 꺾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분석이 됐던 것인데 이번에 원희룡 전 장관의 등판은 뭐냐면 용산이 개입했다는 어떤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원희룡 장관의 등판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힘이 가중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3년이나 어떤 그 기간이 남은 대통령이 뒤에서 든든하게 있다면 과연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접근 지지층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도 자체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나머지는 과거예요.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미래의 싸움이고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이 만에 하나 용산에 등을 업고 당선이 돼서 과반에서 결선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 그래봤자 결국에는 김기현 체제입니다. 시즌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고민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당원들이 과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국민의힘을 말하자면 분열의 단초로 만들 수 있겠다는 분명한 어떤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등판에 따라서 저는 과반이 상수는 아니다. 지금 지형은 변했다라고 저는 조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결선 투표로 간다라는 밖에서도 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비한연대 이렇게까지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뭉쳐서 한동훈 장관과 이렇게 대결하는 이런 구도도 가능할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문이 바뀌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기 이전과 이유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일단 과반을 확신했을 거예요. 처음에 결선 안 간다. 그러다 원 장관이 아마 출마 선언 공개적 출마 의사를 표시하면서 과반이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겼고 따라서 연설문에 이제 용산과의 관계를 설정을 저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강한 과반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거고요. 현재 그것은 이제 유승민 이전 의원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감안을 해야 돼요. 당원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당원의 여론조사는 300몇 명, 400몇 명 갖고 하는 거고 1000명 중에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 300~400명입니다. 그런데 책임당원 투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반을 너무 확신하지 말고 조금 더 당원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과반을 위한 싸움이 될 것 같고 만약 과반 이후에 과반이 무너지게 되면 연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반한 연대가 되겠죠. 친윤, 비윤 이런 게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반한 연대가 되냐면 여기서 당대표가 되면 사실은 대권 주자로 향하는 길이 본인은 많이 정비를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대한부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권 길을 닦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대권 주자들까지 포함된 반한 연대가 성립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도 두 양자 대결로 2차까지 가는다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연임 도전을 위해서 이번 주 내에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명계 이인영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곤 있어요. 글쎄 일극 체제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현재까지는 어떤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 얘기만 나오고 비명계 이인영 의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좀 설마 이게 어떤 연임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당내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예. 여기저기 좀 이렇게 타진을 하면서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연임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최측근이라는 이 포진된 그룹에서도요. 예. 연임에 대한 그 이득을 따졌을 때 안 하시는 게 낫겠다. 라는 의견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기 조율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 연임이 과연 민주당의 정통성과 그리고 본인의 이 대권 가도에 있어서의 정치적 실리를 따졌을 때 맞는가라는 것들의 고민의 시간이라고 보고요. 예. 만에 하나 연임을 도전한다 하더라도 예. 당분간은 안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일극체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워낙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강하고 여론조사 수치도 보면 당원들의 뭐 거의 뭐 80% 90%에 가깝게 연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나오더라도 이게 대항마로서 존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래도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까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내 이제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강민구 최고위원의 이재명 대표의 이 민주당 아버지 발언 후폭풍도 지금 거세죠.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런 해명이 좀 논란을 더 일으킨 것 같아요. 유림단체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저런 발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극체제에서 저런 발언이 계속 나오니까 일극체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밖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극체제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안 좋은 말씀하신 분들은 공천 과정에서 저격 출마를 하거나 해가지고 어쨌든 인위적으로 좀 안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저렇게 또 강한 아부를 하게 되면 뭐 본인한테 또 신상에 또 좋은 일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전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유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계 이황 선생이라는 게 겸손함의 어떤 표상인데 저렇게 아부에 사용할 뿐은 아부 정당화에 사용할 뿐은 아닌 거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 저런 것이 본인을 위해서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 상황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 과연 이게 완주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러면 정권 창출의 목적인 정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간에 어떤 전면에 등장할 사람들을 다 막아놓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누구를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 저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짧게 두 분께 여쭤볼게요. 18개 다 가지고 가겠는 상황으로 갑니까? 어제까지는 저 기한 내에 안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들어와 달라. 협상해 달라 했는데 거부하시는 입장을 아침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처리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죠. 18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출발할 것 같습니다. 7개라도 바꿔가는 상황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위원들 개선인만만 내고 위원들이 다 이제 지금은 강제 배정된 위원이니까 상임위원이요. 추경호 의원이 개선임안을 내고 7개 상임위원장은 안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대통령 거부권 지렛대가 또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저기 7개를 받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이 주는 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 입법 과정이나 그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명분을 잃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진 철회 방침을 밝혀온 서울대 의대가 오늘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의정 갈등이 4개월째 접어드는 만큼요. 접점을 찾을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민혁 기자, 오늘부터 다시 정상 진료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서울대병원의 정상진료는 전면 휴진에 돌입한 지 닷새 만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의료진이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제때 치료를 못 받을까 걱정했던 환자와 가족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의정 갈등 이후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소속 병원 교수를 상대로 휴진 철회 여부를 물었고 70%가 넘게 휴진 중단 의견을 내 현장에 복귀하는 겁니다. 아직 다른 병원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당장 세브란스 병원은 27일 예정대로 휴진하고 울산대 의대도 다음 달 4일 휴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삼성병원은 내일 총회에서 휴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의사협회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의정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과 협상에 참여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에는 강경파 이면택 의협회장이 뒷선으로 물러나 정부가 요구해온 의료계 단일화 등 대화의 초석이 마련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가방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는 총선을 앞둔 3월 한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해 이 의원 명예를 훼손하고 2월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박세리 씨가요, 부친 대신 갚아온 빚이 서류상으로만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도 지금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이에요? 네네, 우리나라에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 있어요. 줄여가지고 이제 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 36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제3자로부터 채무를 인수받거나 변제받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받은 날이 증여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변제 등으로 인해서 그 이익이 생기면 그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세리 씨 아버지가 현실적으로는 그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또 상증세법 4조의 2의 6항에 증여자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수증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증여세도 뭐 몇십억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증여한 박세리 선수가 그 뭐 세금을,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근거 규정도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박세리 씨는 아버지 그 부채까지 다 변제해주고 그에 따른 또 증여세까지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뭐 자기 아이들 뭐 아파트 사주고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가 될 텐데 반대로 이 케이스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부채를 변제해주고 빚을 대신 갚았는데 이 경우에까지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과세당국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법적으로는 박세리 씨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세리 씨 역시 뭐 증여세를 넣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증여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증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이득을 얻은 사람이 이제 내는 것이 맞습니다.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자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상증세법에 따라서 연대 채무자, 납세자로 지정돼 있는 박세리 씨가 내야 되겠죠. 그런데 박세리 씨도 이 부분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이런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 같은 것은 감액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무로는 남게 되는 거고, 다만 가족이라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법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세 당국으로서는 박세리 씨의 자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같은 게 다 아버지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강제경매 등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 처벌과 관련해서요,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될지도 지금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잠깐 언급도 해주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것이 친족 사이에 재산 범죄 등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뭐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에 이걸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친족은 직계 혈족,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박세리 씨와 아버지하고 사이는 직계 혈족이니까 누구보다 다 가까운 부녀지간이니까 친족 상도례가 허용될 적용될 가능성은 많은데 그런데 이 케이스는요, 범죄 자체가 재산 범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뭐 동행사,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니까 친족 상도례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 자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박세리 씨가 또 아니잖아요. 박세리 씨 그 재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하고 박세리 개인하고는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존재니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한 뒤에 사고를 내고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까지 시킨 50대 남성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수 김호중 씨처럼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네, 법의 허점이 또 한번 드러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인천지방법원에서 최근에 있었던 선고 결과입니다. 네. 한 50대 남성이 일단 본인의 이제 그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다가 1년 2개월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안인데요. 예.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지난해 6월 20일 대낮 한낮 1시 30분쯤에 네.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리고 그냥 도주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에 출두 등을 하지 않고 본인의 초등학교 동창 철물점 사장님이었다고 하는데 예. 그 친구에게 당신이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또 지인과 함께 차를 찾으러 가던 중에 경찰에 적발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차주 정확하게 어디 갔냐? 왜냐하면 강력하게 음주운전으로 추정이 되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식당에 내려주고 네. 이 사람 차를 대신 운전해 주는 거다.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수사기관에 출두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음주 혐의로는 기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50대 남성을 도운 이 친구와 친구 지인에게도 이 처벌이 내려졌다네요. 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범인 도피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행동은 그냥 단순히 어려움에 빠진 친구 도와준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예.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이걸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범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김호중 씨 사건을 따라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이 음주운전 혐의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선 아무래도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반발하면서 나왔던 게 그럼 현장에서 단속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 같으면 그냥 일단 도주부터 할 거다 이런 우려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금 한 2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민주당 민영배 의원 등이 일단 음주운전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 이후에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란 걸 많이 씁니다. 네. 김호중 씨도 다른 이 인근 수도권 모텔에 먹으면서 이 맥주를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언제 음주를 했는지 이런 혼선을 주는 행위를 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짧게 해보죠. 육군 훈련병의 군기 훈련을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훈련을 지시했던 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혐의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군형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직권남용 가혹행위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군형법 62조에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범죄가 이제 혐의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피의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모두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군사 검찰이나 군검찰이나 군사 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검찰하고 일반 법원에서 그 뭐 수사되고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뭐 노출을 문제 삼아서 법원에 내부 동서를 통한 피의자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절을 당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너무 보호하려 한 건가요?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아니 경찰이 가해자의 변호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법정에 출두를 하게 되면 판사들이 다니는 이 문과 일반 방청객이나 언론이 이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같은 게 증인이더라도 뭐 피해자다, 성범죄 피해자거나 아니면 아동이다라고 하면 별도의 동선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지만 이렇게 일반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분양가 말 그대로 자고 나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사비 급등 탓에 1년 사이 25%나 올랐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강남에서는 속칭 20억 로또 아파트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데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6,736만 원.
넉 달 만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주변 집값이 워낙 비싸 청약 당첨만 되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시세 차익이 20억 원에 달합니다. 언제 하냐, 점수 얼마면 되겠냐, 돈이 얼마 필요한지 대출이 되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약 3,87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공사비가 치솟은 탓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가를 올리려고 일반 분양을 늦추다 시공사와 갈등을 빚는 재건축 단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꾸 하면은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2년 반 지금 미뤘죠. 일반 분양을 늦추는 이유가 있어요? 비싸게 받으려면 세월이 가면 자꾸 올라가죠. 자고 나면 오르는 분양가에 무주택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그 집값이라는 거를 너무 상상이 안 가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너무 딴 세상 얘기인 것 같아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 현상이 재현될 거란 경고마저 나오고 있어 분양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최근 채소 가격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올여름 장마로 인해서 농산물 물가 더 치솟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른 폭염 때문인가요? 채소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엔 채소 걱정입니다. 네. 채소 도매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20일 기준 시금치 4kg 가격, 도매 가격입니다. 2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 한 달 새 66%가 뛰었습니다. 어이구. 청상추 가격은 45% 상승을 했고요. 어이구. 당근 가격도 26% 올랐습니다. 이게 도매 가격입니다. 아이고. 도매 가격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그렇죠. 더 큰 폭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때이른 폭염이었다면 폭염이 왔다가 하면 또 뭐가 있느냐? 바로 병충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일뿐 아니라 양돈 농가도 비상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경북 영천 한 농가에서 4년 만에 첫 발생을 함으로 해서 지금 정부와 유통업체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만 백신 이외에 뾰족한 수법이 없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이 먹거리 물가 불안이 전반적인 농산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채소도 채소인데요. 최근에 사과에 이어서 이제 백과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과일 4만 톤 추가 수입하겠다라는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 과일값 안정시키면 장기적인 대책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먹거리 의식주 물가가 OECD 평균의 1.6배에 달한다라고 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비싼 이유를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너무 낮은 생산성, 그리고 유통비용, 제한적인 수익을 꼽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기적인 대책, 수입 과일 확대로 지금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사과에서 한 개 배가격이 6,500원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고 가격이고요. 1년 새 2.3배나 올랐습니다. 배 가격이 크게 오른 건 지난해 이상기후로 생산량, 저장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최대 배산지가 전남 나주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곰팡이균 흑성병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부터 수확기까지 사과의 공급량은 한 21% 줄고 배 공급량은 무려 87%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까지 금사가 걱정했다면 금배를 이제 걱정하는 시기로 옮겨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과 배는 사실상 수입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과 배 찾던 소비자들이 과연 수입 과일 망고나 오렌지로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지 좀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폭염의 장마까지만 곱히면서 채소값 오르고요, 과일값 모두 더 오르게 됐습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 그럼 또 물가까지 또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2.7%입니다. 두 달 연속 2%지만 신선 과일 지수 물가 상승률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과일의 최대 주산지가 바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여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산물 생육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올 여름 이제 기록적인 장마까지 예상되다 보니 이 복숭아, 자두와 같은 과일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습기를 많이 머금게 되면 당도가 떨어지고
상품성은 하락해서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지난달 중순부터는 이제 과수화상병, 과일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이 충청지방 사과배 가수원에서 발생을 해서 아마 이제 폭염에 따른 탄저병까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올해 수확량이 줄어들면 내년 과일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네, 먹거리 물가도 걱정인데 이런 폭염에 이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이 됐지만 도시가스 요금 오르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반기 최대 물가 불안 요인은 공공요금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전기요금은 이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3분기까지 동결하되 그러나 가스요금은 현실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아직도 원가의 80에서 90%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10% 이상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가관계당국은 무슨 얘기냐.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소폭 인상이 그쳐야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정용 가스 요금은 지난해 5월부터 동결되다 보니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금 13조 7천억 원으로 늘었고요. 미수금이 늘게 되면 차입금을 늘려야 되는데 지난해 이자만 1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게 전부 세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난방 사용량이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좀 현실화하겠다라는 건데 하반기 이 가스 요금 인상을 놓고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긴 합니다만 물가 감안하게 되면 소폭 인상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관련 이야기 좀 해봤는데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무려 5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1년 가까이 그냥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달이면 뭐 전세 시장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 찾는 수요가 늘었고요. 여기에다 이제 전세값 상승폭이 커지니까 일부에서는 이참에 매수로 돌아서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반기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2020년부터 임대차 3법, 이른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데 2+2, 4년 임기가 만료된, 전세가 만료된 만기 매물이 하반기부터 무려 2만 2천 건가량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여긴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2년 전 한 차례 갱신할 때는 임대료 인상폭 연 5% 이내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신규 계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4년 동안 못 올렸던 임대료 한꺼번에 임대료에 이제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전세값 상승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물가의 부동산 이야기까지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크림반도에 미사일 공습을 벌여 5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이 사용됐다며 미국의 책임을 물었는데요. 전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는 러시아의 유도폭탄이 투하돼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쇼핑백을 든 한 여성이 교차로를 향해 걸어갑니다.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러시아 유도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Стояли на светофоре в один, второй прилет, и потом все посыпалось после третьего. 하르키우 당국은 폭탄 4발이 주택과 상점 등 민간 지역에 떨어져 최소 3명이 숨지고 5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Це абсолютно прорахований терор. Одна з бомб зруйнувала житловий будинок у центральній частині міста поруч з автовокзалом. 러시아도 점령지 크림반도에 미사일 공습을 받았습니다. 세바스토폴 한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5발을 발사해 최소 5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습에는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집속탄 미사일 에이테크스가 사용됐다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Отдыхали на пляже, да, кассетным боеприпасом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러시아 당국은 민간 지역 공격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를 요구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영화 탑건에 등장했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의 루스벨트함이 지난 주말 부산에 도착했는데요. 그 웅장한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10만 톤급의 루스벨트함은 길이만 300m를 넘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는데요. 루스벨트함은 다목적 전투기 슈퍼 호넷을 비롯해서 항공기 90여 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최근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에 한미 간의 굳건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진으로만 봐도 루즈벨트함의 규모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미국 측에서 항공모함의 내부도 언론에 공개를 했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미 해군은 루스벨트함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루스벨트함 경납고에 F-18 전투기와 헬기 등이 실려있는 모습입니다. 내부에 탑재된 수많은 항공기들을 보니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명이 실감났는데요. 알렉산더 단장은 기자들에게 미국 최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는 잦아들었지만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경북은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북과 경북에 5에서 30mm, 강원 내륙과 충청, 그밖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황사가 유입되면서 비가 내릴 때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전남과 제주는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전 29도, 대구 31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수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